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워낙 다양한 영역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잡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근데 1편 총론부는 좀 관념적이고 용어들도 좀 처음에 습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학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어렵습니다. 2편이라고 하자. 이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 5개에서 6문항, 경기 변동에서 1개 아니면 2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 경기 변동은 한 번만 수업을 제대로 들어도 점수를 다 딸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게 어려워, 이 수요 공급 이론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이 3가지 영역이 있다고 제가 찍어드렸어. 1순위로 공부해야 될 게 투자론이었고, 그죠?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영역이 감정평가론. 그다음 세 번째가 수요공급이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렵습니다, 이 수요공급이론은. 학창시절에 사회 시간에 뭐 수요 공급을 조금 배웠지만은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수요 공급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다.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실제 이제 학문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난해하고 특히 이제 나중에 탄력성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개념 잡기가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또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하니까 그죠? 어려움 받을 수밖에 없는데 1년 중에 시간을 조금 할애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만 점수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먼저 먹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이론은 수요가 먼저 나오고 뒤에 공급이 나와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똑같기 때문에 수요의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를 하면 공급은 공부할 게 없어요. 단어만 하나 바꾸면 돼. 쉽게 표현해서 수요가 물건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행위가 수요라면 공급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거든, 팔고자 하는 거. 그럼 구매를 판매로만 바꿔주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만 정확하게 접목을 시키면 공급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도 수요에서 거의 한 8, 90%를 수요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은 그저 먹습니다. 처음부터 수요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는데. 자, 이제 진짜 이제 학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요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수요 그러면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기본서를 받으면 이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고 정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기본서를 압축한 입문서는 그죠?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지금 11, 12월 과정에 여러분이 습득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좀 쉽게 기술을 해 놓은 책이지만 여러분 수에서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제대로 따라오셔야 되겠다. 자, 수요 그러면 3가지가 딱 숫자가 됩니다. 첫째,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그런데 이 구매력, 다른 말로 이제 구입 능력인데요. 구입 능력을 줄여서 구매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금력이죠, 자금력. 반드시 수요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 그 유효 수요는 물건을 사겠다는 구입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살 구입 능력,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돈이. 이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수요는 반드시 구입 의사도 있고 살 생각도 있고 자금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입 능력, 이 구입 능력이 구매력과 같은 말입니다. 구매력, 이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여야 되지. 구입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잠재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 수요. 이 잠재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은 의사는 갖추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은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이 없어. 구입 능력이. 그럼 이거는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구입 능력,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고 반드시 구매 의사, 이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이 말이다. 유효 수요여야, 수요는 유효 수요여야 하는 거지.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가 아니다. 수요는 반드시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두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는 일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기간이 명시됐잖아. 근데 2020년 11월 15일 현재, 이거는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하고 일정 기간은 다른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시간이, 그죠? 물이 흐른다. 이 일정 기간을 흐름에 비해서, 그죠? 유량이랍니다. 유량. 물이 흘러간다.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는데, 수요는 반드시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만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지. 이 일정 기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일정 시점이죠. 시점. 11월 20일 현재, 이거는 일정 시점인데, 일정 시점은 정체되어 있는 거야. 정체.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고. 그래서 물이 고여있다. 일정 시점을 물이 고여있다. 그래서 호수에 비해 가지고 일정 시점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저량. 호수에 비해서 서톡이라고 하는데요.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기간이 명시돼야. 반드시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만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고자 하는 양이냐?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수요량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일정 시점에서는 수요량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기간이 명시돼야,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입니다. 저량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수요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 말은 구매를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구매해버리면 그건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는 실제 구매한 양이 아니고 물건을 구입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기 전이니까 사전 게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고자, 구매하고자 하는, 이 말은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실제 물건을 구매해버리면 그건 수요가 아니야. 그래서 수요는 실제 구매한 양, 이 실제 구매를 해버리면 그건 구매량 또는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지. 수요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한 양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지금 구매하고자 의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 샀어 안 샀어? 사기 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후, 사후는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사기 전이다 이 말이야. 아직 사기 전, 사고자 의도만 하고 있는 상태를 수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세 가지가 숫자가 돼요.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다. 반드시 구입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요는 실제 구매한 양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뜻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기계적으로 숫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유량 개념, 유효 수요, 사전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공급도 똑같은 거야. 자, 공급의 개념은 이제 나중에 공급에서도 정리하겠죠. 수요가 나왔으니까 비교해서. 그럼 공급은 공급 능력을 갖춘 판매자가, 공급 능력을 갖춘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도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유효 공급이겠죠. 공급 능력이 없다. 그거는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급도 판매 의사와 공급 능력을 갖춘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 공급도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이다. 그리고 공급도 실제 판매한 양이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도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요와 공급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수요만 이렇게 딱 정리하면 공급은
정리할 게 없어요. 단어만 딱 바꿔 끼우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요의 개념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요 그러면 유랑 개념, 두 번째 유효 수요, 세 번째 사전적 개념. 기계적으로 세 가지가 딱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수요의 법칙.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는데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적게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량이 감소를 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자 해.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증가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합니다.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반비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이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하잖아요. 화살표가 동일 방향이면 정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관계. 근데 반비례하고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역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역의 관계.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 수요 법칙을 한다 이 말이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수요 법칙인데요. 자, 제가 지금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수요 공급이론 경제이론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 말이고 량은 증가한다 이런 의미야. 화살표가 위를 향하면 화살표가 아랫방향이다.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는 뜻이고 거래량, 량, 수요량, 량은 감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뭐 화살표가 이런 의미인지 위인지 아랫방향인지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가지고 감소, 하락, 뭐 증가, 상승 이 정도는 구분이 되겠죠. 이 표시만 봐도 그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윗방이면 상승 또는 증가라는 뜻이고 아랫방이면 감소 또는 하락이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알겠죠? 수요량은 감소, 가격은 하락. 요거는 수요량,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이런 뜻이다. 알겠죠? 요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져보자. 소고기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나중에 공급에서도 공급 곡선도 있고 수요 곡선도 수요 곡선이 있겠죠.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에서 세로축, 요 세로축은 항상 가격을 뜻합니다. 가격, 세로축은 가격은 영어로 뭐죠? 프라이스. 프라이스의 머리를 따서 P로 표기를 합니다. 세로축은. 왜 가로축은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량, 공급 곡선에서는 공급량을 의미해요. 양은 영어로는 퀀티티니까 Q로 표기를 합니다. Q로. 그래서 항상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에서 세로축은 가격을, 가로축은 수량,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가 한 건에 10,000원 할 때, 10,000원. 한 건에 10,000원 할 때 소비자들이 100건을 사고자 했다고 가정해보자. 10,000원일 때 100건을 소비하고 했다.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를 하죠. 그지? 근데 소고기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락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 더 많이 사고자 하죠. 10,000원일 때 100건을 사고자 하다가 6,000원으로 하락하니까 150건까지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만나네. 그죠? 그지? 그래서 요 꼭지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 곡선이 하나 완성이 돼. 이렇게.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는데요.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영어로는. 그래서 디맨드의 머리끝을 따서 수요 곡선은 T로 표기를 합니다. T로. 그러니까 곡선이 T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공급은 영어로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서플라이의 머리끝을 따라서 S로 표기를 하는 거야. 곡선이 T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수요 곡선인데, 자 봐라. 수요 곡선은 어떤 재화의 가격, 어떤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다. 그제?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연결한 곡선이잖아. 그제?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하자 수요량이 증가를 했죠. 그제? 가격이 여기서 요만큼 하락을 했어. 그랬더니 수요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오른쪽 아랫방을 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 아랫방을 향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랫방을 향하는 형태의 곡선이다. 그래서 우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곡선은 어떻다? 우하향한다. 왜 우하향한다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봐라.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잖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수요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했으니까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됐네. 그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느냐?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요. 그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니까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고 뭐?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딱 정리해야 될게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무조건 한 개 틀립니다. 무조건 한 개 이상 틀립니다. 그냥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글자 한 글자 차이다. 그제? 양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야.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해당 재화 가격입니다.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데 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다. 즉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수요 곡선 위에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점.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 이거 바로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해당재와 가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당재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단 말이야. 수요의 변화, 양자가 빠졌습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뭐냐? 해당재와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고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야.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고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라요, 인구가 변한다거나 소득이 변한다거나 또는 금리가 변한다거나 세금, 세율이 변한다거나 해당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 다른 재화를 관련 재화라고 합니다. 관련 재화, 연관재, 이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한다든가 또는 공급상의 규제가 변한다든가 소비자의 기호가 변한다든가 이런, 자 지금 이 해당 재화 가격, 인구, 소득, 금리, 세금 이런 것은 해당 재화 가격이 다른 요인이죠. 이렇게 다른 요인들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이걸 수요의 변화를 한단 말이야. 해당재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것, 인구나 소득, 금리와 같은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가 생길 때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단 말이야. 수요 곡선상에서. 근데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해. 수요곡선 자체가 그냥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 오직 해당재와 가격이 변화해서
해당 지역과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드려야 돼. 적을 거 없고 칠판에 눈 고정. 자, 좀 전에 소곡이라는 자를 예를 들어서 그죠? 소고기라는 자를 예를 들었는데 소고기가 한 근에 10,000원 할 때 소고기가 가격이 한 근에 10,000원일 때 소비자는 100건을 사고자 했지 아까 그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일치했고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150건을 사고자 해가지고 수요량이 150건으로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일치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 꼭지점을 연결하니까 곡선이 하나 완성됐죠. 원래 곡선은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직선을 이렇게 제가 긋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이거는 직선이지. 이게 곡선이잖아. 그죠? 원래 수요 곡선은 요런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좀 일그러지게. 그러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저만큼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이거 봐. 자, 이 우하양하는 이 곡선이 뭐죠? 수요 곡선. 어떤 자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연결한 이 곡선이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지금 소고기라는 재화가 있어요. 그죠? 소고기가 해당 재화입니다, 지금.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100건에서 150건으로 늘었죠?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착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가격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져볼까? 그러면 수요량은 또 150건에서 100건으로 줄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해서 수요 곡선상에서 뭐가 이동? 점점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이런 변화를 말한다고. 뭐? 수요량. 양자 빠지는 순간 경찰서에서 조사 나온다. 공부 안 했다고.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이 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아니고.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는 뭐냐? 지금 이 소고기의 가격은 한 근에 10,000원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근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인동에 인구가 있잖아요. 상인동 인구가 종전에 인구가 1,000명일 때는 소고기를 100건을 사고자 했단 말이에요. 100건을. 그러니까 인구가 1,000명일 때 소고기를 100건 사고자 했으니까 수요량이 100건이었죠. 그러니까 수요랑 100건하고 가격이 여기서 딱 만났다. 그러니까 수요곳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인구가 증가했어. 2,000명으로. 소고기 더 많이 사고자 하겠죠. 150건을 사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150건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수요량이 150건으로 증가하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이 여기서 만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곡선이 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득이 한번 변해보자. 자, 이 상인동 주민의 소득이 그죠? 월 평균 300만 원일 때 소고기를 100건을 사고자 했어요. 그 소득이 300만 때 100건을 사고자 했으니까 수요량이 100건이었죠. 그러니까 가격은 소고기가 10,000원이고 그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여기서 일치해가지고 수요것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소득이 감소를 한 거야. 월 평균 소득, 이 지역 주민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으로 감소했어. 코로나 생겨가지고 그죠? 일자리도 줄어들게 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고기 많이 못 사 먹어요. 50건밖에 안 사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수요량이 50건으로 줄었지? 수요량이 50건으로 딱 감소하니까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일치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수요것은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요 그림 본다. 이 그림 보면은 소고기라는 해당재와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해당재와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구나 소득과 같은 뭐가 변했다? 다른 요인이 변한 거야.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그랬더니 수요량이 변화했죠. 인구나 소득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변했잖아. 그죠? 수요량이 변하니까 곡선 자체,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를 수요의 증가, 수요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수요공급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뒷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이 수요공급으로는 앞부분이 차근차근 정리가 돼가야 뒷부분이 한 개 차곡차곡 정리가 되면서, 그죠? 개념이 서는 거지. 앞에 한 개가 정리가 안 되면 뒤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곡차곡 하나씩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야. 자, 수요량의 변화, 량자가 포함된다. 량,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한 가지밖에 없어. 오직 딱 한 개가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된다? 그냥 가게 가지 마. 해당 재화가 소고기면 소고기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해당 재화가 소고기면 해당 재화 가격은 소고기 가격밖에 없어요. 돼지고기 가격은 소고기가 아니잖아. 다른 재화지. 닭고기 가격도 다른 재화잖아요. 그럼 해당 재화가 소고기라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소고기 가격밖에 없는 거야. 돼지고기 가격이나 닭고기 가격, 말고기 가격, 양고기 가격, 개고기 가격은 뭐? 수요의 변화 요인이야. 왜? 그건 다른 재화 가격이라니까. 다른 재화 가격. 그지? 이거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가격하면 안 돼. 해당 재화 가격을 해야 돼. 해당 재화. 만약에 자, 시험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올바르게 묶인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해당자가 지금 뭐가 나왔다? 아파트가 나왔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아파트 가격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문에. 유일하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아파트 가격. 이 해당자와 가격밖에 없어요.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이나 빌라 가격, 연립주택 가격, 오피스텔 가격이 나왔다. 그거는 무슨 요인? 다른 재화 가격이니까 그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 말이야. 수요의 변화 요인.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뭐밖에 없다고? 그냥 가격이라 하지 마라. 해당 재화. 앞으로 뭐 가격 이래봐라. 그냥 한 번 더 설명해준다. 모르면 한 번 더 설명해야지. 해당 재화 가격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해당 재화 가격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무슨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길 때는 해당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렇게 해당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뭐가 이동? 점. 수요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점이 곡선 위에서. 근데 수요의 변화가 생겼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서 해당자 가격인 다른 요인이 변해서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다. 곡선 자체가. 근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증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감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 해당재와 가격밖에 없죠. 그럼 그 위에 나머지는 전부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겠죠. 이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수히 많겠죠. 제가 지금 뭐 예를 이렇게 칠판에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지금 소득도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또 해당자가 아닌 다른 재화, 이 다른 재화를 이제 뭐 연관재, 관련재화 뭐 여러 가지로 보내요. 연관되는 재화, 연관재라고도 하고요. 뭐 관련재화라고도 하고 타재화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어가 아니 동의어가. 근데 연관재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이 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잖아. 그죠? 그럼 자,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재화가 어떤 게 있고, 또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다른 재화가 어떤가. 오늘 재화의 종류를 6개까지 구분하고 집에 갑시다.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져 가요. 또 벌써부터. 그죠? 먼저 소득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재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용어 그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상제를 우등제라고도 하고요. 또 열등제를 하급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제를 중립제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용어도 나중에 알아두면 좋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제가 쓰는 용어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이 소득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는 자를 정상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하는 자를 열등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제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소득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수요량이 불변이 되는 자를 중간제라고 하는 겁니다. 진팔이 소득이 월 500만 원일 때 소고기 한 달에 한 건 해주더라요. 돈 못 벌었다고. 돼지고기는 또 안 해주면 영양실조 걸려갖고 이것마저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건 정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소금은 한 대 정도를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한 대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진팔이 소득이죠. 월 평균 1,000만 원으로 상승을 한 거야. 진팔이가 제 별명입니다. 별명이라보다 뭐 그냥 애칭이죠, 그죠? 수강생이 붙여준 용어인데 예전에 그 지방에 저 진주에 수업을 한 8년간 있었는데 그죠? 그게 수강생이 막 남자하고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다른 분들은 이제 손가락에 분필 가루 묻는다고 그죠? 분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얇아가지고 판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분필을 지우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마다 이제 화장실 가서 분필을 이 손을 좀 씻거든. 근데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는데 그죠? 손을 씻고 있는데 막 여자 화장실에서 씹는 소리가 들려. 씹는 소리가. 진팔이 저 새끼 지발만 한 게 성질 더럽고 그죠?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막 착착 씹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아줌마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장에서 막 그죠? 욕을 하는데 진팔이 저 새끼 이렇게 해도 그 진팔하는 소리가 별로 이게 역겹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다정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죠? 그 진팔이 앞으로 계속 불러줘요. 내가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별명이 진팔이가 된 거예요. 나중에 뭐 모의고사 시험 칠 때 진팔이 이렇게 나오면 아, 이 문제를 우리 선생님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모의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진팔이가. 근데 이제 이 월급 500만 원 벌 때는 한 달에 소비량이 그죠? 소고기는 한 건 정도, 돼지고기 5건, 또 소금 한 대 정도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1,000만 원, 뭐 잘 나갈 때는 이 이상 벌어도 줬죠, 그죠? 1,000만 원으로 소득이 상승하니까 뭐 웬일이야? 소고기 더 해주겠죠, 그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요. 막 5건 해주고. 근데 이제 이 돼지고기가 문제지. 소득이 증가하니까 비기가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건만 딱 사가지고, 그죠? 뭐 찌개 끓일 때만 조금씩 썰어 넣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뭐, 아이고, 우리 서방님 돈 많이 벌어옵니다. 시금치 나오는 부침에서 소금을 뭐 한 대 써는 걸 3대 팍 넣는 건 아니죠. 소금은 똑같이 써는 거예요, 한 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소고기는 소득이 증가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한 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어.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럼 이 소고기는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소득이 증가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해버렸죠. 그지? 이 돼지고기가 바로 열등제예요. 그리고 소금이나 간장 이런 것은 소득이 변한다고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야. 입맛이 변해야 되는 거지.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동이 없잖아. 그죠? 이런 제가 이제 중간제, 중립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동시에 증가해가지고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안 풀면 안 된다. 화살표 방향을 꼭 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해서 소득과 수요량이 동일방향이라, 동일방. 소득과 수요량이 화살표가 동일방향으로 변하고 있죠? 화살표가 동일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상제. 소득과 수요량이 반대방향으로 변한다. 소득과 수요가 반대방향이면 열등제.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라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러면 중간제 이런 뜻인데요. 그럼 자, 홍길동의 소득이 홍길동의 소득이 종료보다 10% 증가하자. 닭고기 수요량은 종료보다 0.4% 증가하였다. 그럼 닭고기는 어떤 제와?
정상제. 어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자. 돼지고기 수요량이 감소했다. 돼지고기는 어떤 재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가격이 아니고 정상제나 1등제는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뭐? 소득. 소득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데 소득과 수요량이 동일봐야 돼. 소득이 상승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정상제. 소득이 상승했는데도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잖아요. 그럼 열등제라. 그럼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면 무슨 제와?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을 하라 그래도 그러시네.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해서 그럼 화살표가 동일 방향이잖아. 그럼 뭐라고? 정상계라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 만약에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건 열등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화살표의 방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수요 공부에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는다. 시간을 했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좀 이따가 나와요. 왜 시간에 문제를 못 푸는지 나중에 얼마든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꼭 알려드린 대로 이 화살표의 방향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면 뭐?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잊어버리지 마요. 오늘 시간이 조금 초과지만 오늘 한 10분 정도만 더 가자. 어쩔 수가 없다.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끝내줄게요. 1월 달부터는 원래 2시에 끝나는 거야. 근데 11, 11은 단축 수업을 하니까 지금 3시간 수업을 하니까 1시 정도에 끝나는 거지. 뭐 좀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적응을 못해서. 근데 이걸 중간에 자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 해야 될 것만큼은 재화의 종류까지는 구분하고 가야 되니까. 자, 소득에 따라 변하는 자가 지금 3가지가 있었죠? 구분해 놓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더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해당자,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 중에 해당자와 가격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잖아. 수요량의 변화지. 이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 중에 다른 재화, 이 연간재화인 다른 재화라는 게 있었죠. 다른 재화 가격, 그죠? 그 다른 재화에 어떤 게 있느냐 말이야. 다른 재화, 연간재화에. 여기에 이제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3가지가 있어요. 자, 대체제 그러면 딱 나와. 아까 대체라는 말 나왔었지? 개별성에서, 그죠? 대체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다. 똑같은 무기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어떤 무기 두 개가 만족도가 똑같은 두 상품이 있어요.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A를 사용하든 B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만족감이 똑같다면 A 대신 B를 쓸 수도 있고 B 대신 A를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 대신 저것 서로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대체가 이게 이것 대신 저거 바꾸는 걸 대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체제 그러면 딱 정의 대체제가 뭡니까? 그러면 대신 사용하는 재화. 이것 대신 저거 대신 쓰는 거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대신 사용하는 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완제는 뭐냐? 보완제는 따로따로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고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거. 함께 사용하는 두 재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늘과 실 함께 써야지. 샤프와 샤프 심 함께 사용해야 되죠. 그죠? 상추와 뭐 된장 같이 사 먹어야지. 그죠? 소주와 뭐 삼겹살. 그죠?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이런 두 재화를 보완제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현장 학습 가야 되는데. 그죠? 딱 시켜놓고 바로 그냥 딱 해야 이게 두 개 참소주 대신에 뭐 이슬이 이 참이슬 없다 그러면 참소주 주세요. 참소주 대신에 참이슬. 맥주를 시킬 때죠. 카스 주세요. 다 팔렸다. 그럼 하이트 대신에 카스 대신에 하이트. 이거는 대신 쓰는 거죠. 그럼 하이트하고 카스는 뭐 대치잖아 말이야. 그지? 근데 카스 먹을 때 맥주만 그냥 못 먹지. 그죠? 똥집 하나 해주세요. 안주로. 골뱅이 무침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맥주와 골뱅이 무침은 함께 먹어야 만족도가 될 거다. 이 두 개는 뭐야? 보완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충 이 현장에서 직접 시켜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수업 끝나고 따르라 나를. A하고 B 두 재화가 있는데 A 대신 B 대신 A 서로 대신 쓸 수 있어. 근데 A만 가격이 상승해버려요. A 가격 상승하면 A 안 사겠죠. A 안 사고요. B를 대신에 더 많이 삽니다. 그죠? 그러면 A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대신에 B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B를 더 많이 써. 자, 봐봐. 하이트하고 카스가 있어. 한 병에 둘 다 3,000원씩인데 하이트만 가격이 5,000원으로 상승했어. 그럼 맥주 마시는 사람은 하이트 안 사먹고 대신에 카스를 더 많이 사먹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카스 소비량 증가하겠죠. 그래서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이 두 재화의 가격하고 수량의 방향을 봐라. 가격과 수요가 화살표가 무슨 방향이고 서로 같은 방향이잖아. 동일 방향. 그죠? 가격 상승할 때 수요랑 증가해가지고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으로 변하는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하는 거야. 보완제는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커피와 프림, 커피와 설탕 같이 다 먹어야 되죠. 그죠? 이거 함께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화인데 자, 이 자판기에 지금 커피, 유자, 율무, 우유, 녹차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자. 근데 한 잔에 전부 500원씩이에요. 근데 커피만 가격을 200원으로 인하했어. 커피 가격만 500원에서 200원으로 딱 낮추면 유자, 율무, 우유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뽑아 먹겠죠. 그럼 커피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자, A 가격, 커피 가격 하락해. 그럼 커피 수요 증가하겠죠. 근데 커피하고 같이 타먹는 게 뭐야? 프림이죠. 그럼 커피 많이 팔릴수록 프림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프림 수요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재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하락한 놈을 더 많이 구매하면서 함께서는 다른 재화도 더 많이 사니까 다른 재화 수량이 증가해가지고 그죠? 두 재화의 가격하고 수요가 서로 무슨 방향이고 지금?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두 재화를 보완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독립제는 서로 두 재화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재화. 이게 이제 독립제인데 그죠? A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A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다른 재화인 B의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A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B의 수요량이 불변이야. 그럼 A하고 B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재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책상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볼펜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럼 책상하고 볼펜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두 재화를 독립제 이렇게 변하는데 독립제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도 중간에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짠 우리가 5년 시험을 치면은 4번은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게 4번 나와요. 80%. 그다음에 5년 중에 한 번은 정상제와 열정제를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20% 정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건 거의 매년 그냥 한 문제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에서 이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냥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그냥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 수학 공부 이론에서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대체제가 지금 수학 공부는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안 풀면 안 된다 그랬지. 가격과 수요, 두 재화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한다. 그럼 뭐?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라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냐, 반대방으로 변하냐. 이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구분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체제는 D것으로 시작하죠. 대체제. 대체제 D것으로 시작하잖아. 보완제는 뭐로? B업으로 시작하죠. B업으로. 그러니까 대체제는 D것으로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 D것이다. 동일방향. 보완제는 반대 B업으로 시작하니까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향 B업. D것, B업. 대체제는 동일방향. 보완제는 반대방향. D것, B업. 이리 해도 문제 못 풀어요. 지금은 다 알 것 같지? 그죠? 꼭 이걸 해둬라.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향으로 변하자 반대방향으로 변하자 가지고 보완제 대체까지를 구분하고 계셔야만 나중에 이제 탄력성에 가서 교차 탄력성까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 탄력성을 정리하려면 대체제와 보완제, 소득 탄력성을 정리하려면 정상의 열성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탄력성에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또 나와요. 그걸 정리할 때 오늘 했던 걸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죠?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떻게 해줘?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요. 아직까지는 모르면 뭐 옥상에 집합 이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뭐 11, 12월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아직 수요의 기본 개념도 아직 정리가 덜 끝났습니다. 수요의 증가요인에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11, 12월 단계에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요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공급이 따라서 나오겠죠? 그럼 공급을 정리할 때 오늘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해서 상기를 시켜드리겠지만, 그죠? 오늘 정리한 내용이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다음 주에 탄력성에서 더 어려운 내용까지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한번 지금 이번 시간에 수업했던 걸 머릿속에 연상해가면서, 그죠? 대체제 가액과 수요가 동일 방향, 보완제 가액과 수요가 반대 방향, 요거 외우면서 집에 가라. 알았죠? 소득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면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가다가 잊어버렸어. 집에 가서 책 꺼내고 한 번 더 봐요. 가다가 잊어버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재화의 종류 6개 구분하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다음에 수요의 법칙과 수요곡선의 형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수요량의 개념, 수요의 개념 3가지, 유량 개념, 유효수요, 사전적 개념. 기계적으로 쭉쭉 스쳐갈 정도로, 그죠? 1, 2월 단계 가면 어려운 것까지는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걸 해결했습니다. 괴로운 거 한다고 고생하셨고, 이제 월요일이다. 월요일이 즐거우면 한 주가 즐겁잖아요.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이번 한 주도 복되고, 기쁜 한 주, 즐거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